인류가 아무튼 경제라고 하는 거를 꾸려나간 이래로 그랬던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이 정도로 돈의 힘으로 먹고 살았던 적도 없죠, 사실. 네. 아니 그동안 20년 넘게 2%밖에 성장을 하지 못했던 나라가 갑자기 왜 내년도에 4% 성장을 하느냐. 그거를 무한 그냥 아무런 비판 없이 갖다가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내년도의 경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겠냐. 글쎄, 그래 꼭 그럴까? 안녕하세요. 선대인 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입니다. 자, 오랜만에 선대인 TV 다시 하게 되는데요. 이거 매번 오랜만에 다시 한다는 멘트도 여러 번 드린 것 같아서 좀 송구스럽습니다. 굳이 그래도 변명을 좀 하자면 최근에 저희 아버님이 좀 하늘나라를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님 가시기 전에 뭐 조금 간병도 하고 또 먼저 보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신 다음에 여러 가지 일 처리할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또 자, 오랜만에 선대인 TV 다시 시작하면서 선대인 TV에서 가장 자주 모셨던 분 이종우 전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센터장님. 잘 지내셨어요? 예, 진짜 오랜만이네요. 1년 정도 됐나요? 1년 훨씬 넘었죠? 1년 반 정도? 그 이야기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하여튼 뭐 글로벌 경제에서 여러 가지 좀 변화들이 다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뭐 이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보면 뭐 유동성 장세도 있었고 실적 장세가 펼쳐지다가 이제는 뭐 금리, 인플레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경기가 약간 위축되거나 다시 조금 긴장해야 되는 어떤 요소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닌가. 뭐 예를 들면 뭐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뭐 흥다그룹 사태 때문에 그 여파도 있었고 최근에 뭐 원유라든지 여러 가지 원자재 가격도 계속 상승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복병들이 지금 좀 세계 경제 흐름에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세계 경제 흐름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고 주식시장을 비롯한 금융시장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일단 큰 틀에서 봤을 때 경제 흐름은 전체적으로 앞으로 안 좋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봐야 되죠. 우선 뭐 성장률, 그러니까 수치만을 보면 올해가 최고였는데 그건 뭐 작년도에 워낙 마이너스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오는 효과 이런 정도인데 그 효과를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내년도의 경제는 아마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는 별로 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작년 코로나19가 발생하고 한 1년 동안에 걸쳐서 전 세계적으로 돈을 공급했던 액수를 모두 다 모으면 36조 달러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전 세계에서 미국하고 중국의 GDP를 합치면 그게 34조 달러 정도가 되거든요. 그 정도로 많은 돈을 쏟아붓게 되면 그것도 또 무슨 뭐 상당히 많은 금액 자체가 그 일을 하지 않고도 그냥 무상으로 나눠주는 이런 형태였잖아요. 그런 정도의 돈을 무상으로 나눠준다라고 하는 건 지구상에 있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 40% 넘는 사람들이 1년 동안 아무런 일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이 만들어줬다라고. 인류가 아무튼 경제라고 하는 거를 꾸려나간 이래로 그랬던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이 정도로 돈의 힘으로 먹고 살았던 적도 없죠, 사실.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그 힘에 의해서 경제가 1년 동안은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그게 계속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일단 뭐 줄 수 있는 재원도 한도가 있는 거고, 뭐 나라가 빚을 낸다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한계가 그게 대충 보면 올해 상반기 정도로 해서 대부분 다가 마무리됐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 풀고 공급해줬던 돈을 가지고 여진이 쭉 되면서 어느 정도를 유지하는 그런 정도만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진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건 시간이 지나면서 그 효과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고 봐야 되죠. 그런 면에서 이제 그 불리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여러 나라들의 선진국도 그렇고 경제 성장률을 계속해서 낮추고 있잖아요. 경제 성장률 전망치. 네, 전망치. 근데 내년도는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내년도 성장률이 3.8에서 4.0이 나오고 유럽이 3.5가 나오고 이렇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과연 맞는 숫자냐?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미될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미국이 20년 넘는 동안에 평균적인 성장률이 2%밖에 안 되고 잠재 성장률이 1.8%라고 얘기하는데
자, 올해는 작년도가 굉장히 나빴으니까 뭐 올라가는 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제가 정상이 됐는데 아니 그동안 20년 넘게 2%밖에 성장을 하지 못했던 나라가 갑자기 왜 내년도에 4% 성장을 하느냐. 이게 맞는 거냐. 유럽 같은 경우에도 1%도 성장을 못했던 곳이 내년도에 3.5%를 성장한다. 그럼 그게 무슨 힘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거야? 라고 얘기를 물어봐도 그거를 답해줘야 되는 전망을 했던 기관들에서는 답을 안 해주죠. 왜냐하면 그냥 전망을 한 거예요. 뭐 그래도 지금까지는 코로나 여파 때문에 뭐 이른바 이제 이 서비스를 중심으로 비제조업을 중심으로 이렇게 좀 위축돼 있었는데 그게 내년엔 본격적으로 뭐 분출하지 않을까. 뭐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운항부터 해서 여행, 레저, 뭐 관광 쪽, 뭐 이런 산업들, 뭐 그다음에 음식이나 이런 숙박 이런 쪽은 그래도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좀 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런 부분, 그런 것들은 조금씩은 활성화되겠죠. 우리나라 경제에서 여행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많지는 않죠. 예. 네. 그다음에 음식료 이런 거, 그래서 식당 이런 것들은 기존에도 계속해서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제까지 식당에 가서 밥을 안 먹던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19 제재가 풀렸다 그래서 갑자기 가서 밥을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에 그 제조업이 회복되고 이렇다라고 하는 거의 효과, 이거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회복되는 만큼, 회복될 수 있는 만큼을 그동안에는 어떤 형태로 했냐면 정부가 그걸 지원을 해주는 형태로 해서 어느 정도를 커버해 나가는 형태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들 기대하는 것처럼 서비스업이 내년도에 이게 이제 굉장히 활성화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힘으로 굉장히 커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또 반대로 보면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에 비해서는 상당히 위축이 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센터장님은 성장률 자체가 둔화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아예 이 마이너스 성장을 할 수도 있죠. 아니요, 그렇게는 마이너스 성장까지는 안 가는데 과거에 미국 같은 경우가 평균적으로 2% 이렇게 성장을 했으면 뭐 2.5% 이런 정도 성장을 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예상하는 것처럼 4% 성장을 한다. 이거는 글쎄 그게 진짜 되겠어?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될 수밖에 없는. 예전에도 뭐 이렇게 국제 경제기관이나 투자기관들에서 이렇게 전망할 때 보면 전망치를 당초에 좀 높게 잡았다가 실제로 이 경제 흐름이 진행되면서 그 전망치를 계속 낮게 수정하는 흐름이 꽤 있었어요, 좀. 그러니까 방향성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경기가 굉장히 좋을 때에는 높게 잡고 그 다음에 실제로 나오는 수치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내려가는 형태가 되고 경기가 굉장히 나쁠 때는 오히려 굉장히 낮게 잡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나오면 조금씩 올라가는 형태. 올해는 올해 내에 지금 전망하고 있고 이러는 것들은 전형적으로 좋은 때에 굉장히 높게 불렀다가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낮아지는 그런 형태로서 가는. 좀 여담일 수 있는데 행동 경제학의 이제 좀 세부 분야, 뭐 행동 경제학의 분야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이제 이 환경의 영향을 되게 받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경제 전문가라고 하면 되게 정확하게 예측할 줄 아는데 나중에 경제 성장률 전망치나 어떤 실적 전망치를 내놓는 거 보면 그 당시에 되게 경기가 좋을 때는 상대적으로 좋은 흐름으로 전망을 하고 나쁠 때는 나쁜 방향으로 전망을 하는데 그래서 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더라는 연구 결과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주가 전망할 때 만약에 이제 11월까지 주가가 굉장히 좋다가 12월 달에 주가가 확 이렇게 떨어지고 이러잖아요. 여러 회사들이 한 거를 딱 모아가지고 보면 아주 좋게 한데 아주 안 좋게 한데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아주 안 좋게 한 데는 12월 달에 전망을 한 거고 아주 좋게 전망한 거는 11월 달에 전망한 거예요. 그 한 달 동안의 주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미래를 보는 생각 자체도 또 바뀌는 형태가 되거든요. 지금 아무튼 입 달린 사람 치고 모두 다가 그래서 병목 현상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지금 뭐 공급이 뭐 쫓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공급 병목 현상이라고 하는 얘기가 생겼을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공급 병목일까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서 차량용 반도체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운 얘기에서
해운 그 운송료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들이 다 이래서 이렇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극히 작은 일부의 팩트에 지나지 않는 거거든요. 월가나 이런 데서 그 얘기를 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많은 나라의 이 전망을 하는 사람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경제를 전망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그거를 무한 그냥 아무런 비판 없이 갖다가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형태예요. 그러면 앞으로 병목 현상이 공급 병목 현상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선 지금 공급 병목 현상이 왜 생겼을까라고 따져보면 그거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30조 달러의 돈이 투입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투입되다가 보니까 갑자기 소비는 늘어날 수 있는 여력이 생긴 거죠. 그러면 이게 구조적으로 소비가 늘어나고 소비가 크다라고 생각하면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땐 투자를 해가지고 공급의 능력을 늘리겠죠. 왜냐하면 당장에 늘리게 되면 상당한 돈을 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수요가 큰 상태가 되니까. 근데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지금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은 이건 정부가 돈을 무상으로 지급을 해줬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늘어나 있는 거다. 근데 여기에다 맞춰서 공급을 맞추게 되면 요 일시적인 수요가 지나가고 나면 공급 초과 때문에 우리가 난리가 난다. 그러니까 절대 이거를 늘리지 않는 형태로서 가는 거죠. 이거는 공급이 늘어나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수요가 줄어들면 돼요. 수요가 줄어드는 것 자체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과연 내년도의 경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겠냐. 저는 상당히 글쎄 꼭 그럴까? 공급 병목 현상 자체는 어쨌거나 지금 뭐 그래도 상당히 좀 생겨나고 있는 것 같고 차량 반도체 쪽을 포함해서 반도체 쇼티지 이야기는 뭐 꽤 진짜 오래 지속이 되는 것 같습니다. 풀릴 듯 하면서. 무상으로 많은 돈을 지원을 해줬을 때 미국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이 그 소비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구 소비재예요. 그 중에 자동차 이런 게 많이 소비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동차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차량용 반도체를 공급을 하는 회사들 입장에서는 차량용 반도체라고 하는 것이 고급의 제품이 아니거든요. 반도체 중에서도 굉장히 저급의 제품이에요. 이거를 지금의 수요에 맞춰서 이거를 늘려버리는 형태가 되면 나중에 이 수요가 지나고 나면 그때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죠. 반도체라고 하는 것이 이 조금의 공급 초과, 조금의 수요 초과 때문에 가격이 엄청나게 변동하기 때문에 만약에 공급 초과가 좀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 10달러였던 것들이 내년도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50센트 이런 형태로서 막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그런 리스크를 짊어져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